하기편 13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뭐 지난번에 자세히 했었던 것 같은데. 유자라고 이 공자님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유자가 말하기를 성실하더라도 정의에 가까워야 된다. 이게요. 믿을 신자인데요. 예, 믿을만 하더라도 정의로워야 된다. 요게 믿는다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도요, 말한 바를 반드시 실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약속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즉 남한테 신뢰를 준다는 거는요, 말을 했을 때 남이 믿어주는 겁니다. 말을 남이 믿어주는 건데, 그러려면 말을 항상 평소에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죠. 말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은 남들이 그 말만 듣고도 믿어주죠. 그래서 성실한 건 좋은데,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정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공손한 건 좋은데, 공손한 건 좋은데 예절에 가까워야 된다. 예. 만약에 약속은 좋은데 정의에 가까워야 한다. 그래야 그 말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천될 수 있고, 공손한 건 좋은데 예절에 가까워야만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되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공손한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예절에 맞다는 건요, 당당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당하게 남을 배려해 주는 건데, 공손함이 지나치면 내가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양심에 맞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나서 본인도 찝찝할 거고, 받은 사람도 찜찜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나,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는 사람도 양심을 넘어서서 비굴하게 하게 되면요, 결국 본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랬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예절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거나, 뭔가 내 양심을 당당하게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치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치욕을 멀리 하려면 공손하더라도 예절에 가까워야 되고, 늘 남이 믿게 말을 반드시 실천하더라도 꼭 정의로운 말과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그 말이 실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로 말미암아 친애하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그래서 늘 성실하고 늘 공손하지만 성실하되 정의롭고 공손하되 예절을 늘 알맞게 지켜서요, 친애하는 이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요건 또 사랑이죠. 인이죠. 이렇게 하면서 늘 인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숭상할 만하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논어 보면요, 글을 잘 알고 사서 삼경을 다 회통해야 군자단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공자님 문화에는 10대 제자가 있고요. 공문 10철이라고, 어느 성자들이나 보통 제자가 10명에서 12명 있죠. 이 숫자도 거의 맞춰져 있어요. 공문 10철이 있고, 또 그 한 번 더 나가면 그때 제자 수도 거의 비슷해요. 72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수리적으로요, 보통 그렇게 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한 73명이었으면 한 명은 억울하게 잘린 사람이 하나 있지 않을까? 숫자 맞춘다고 혹시 누구 잘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데 숫자 맞추느라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 사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70여 명 제자한테,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72명이라고 본다고요. 성경에도 12제자 놓고 전도하러 가라고 할 때가 있고, 70여 명 놓고 전도하라고 할 때가 있고, 똑같은 대화 같은데 제자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제자를 한 72명으로 보는 게 다 수리적으로 12명의 또 고박이에서 또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12이냐? 그것도 예수님이 태양이기 때문에, 황도 12궁이라고, 옛날엔 태양을 둘러싸는 이 별자리가 12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12명이어야 이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수인 어떤 10을 쓰거나 아니면 12를 쓰거나 해가지고 제자들을 표현해요.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있죠. 무슨 제일, 뭐 신통제일, 뭐 제일 해가지고 또 10대 제자가 있고. 그래서 공자님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제자가 한 3,000명 됐다 그러고, 그 중에 10철이 있고
신통유계자라는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계라 그러면 예학 사어소수거든요. 예절, 음악. 이게 소학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덕체를 고루 가르치는 거예요. 예절과 음악은 이게 덕에 해당된다면요. 사어는 활쏘기랑 수레몰기, 말몰기나 수레몰기, 요즘 같은 운전인데요. 총 쏘고 운전하는 건데 요거에 이제 체육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육,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수, 육서 있죠. 붓글씨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꼭 붓 가지고 글씨 연습 안 해요. 그냥 그거는 글자 원리 아느냐예요. 예학 사어소수 중에 서는 글자 원리를 아느냐. 요즘 제가 한자 풀이해드리죠. 그걸 아느냐예요. 한자의 원리를 아느냐. 예, 육서 하면은 상형문자 뭐 지사자에서 육서라고 하죠. 그 글자 만들어진 원리를 아느냐. 그래서 서, 수학, 셈 할 줄 아느냐. 그게 예전에는요, 붓이 어디 있어요? 막대기 놓고 그냥 배우고 땅에다 써서 배우지. 그 붓글씨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 각골문 다 그 거북이 등껍질에 파서 글자 쓰던 그 시절부터 하던 건데 그게 뭐 글씨 이쁘게 쓰고가 아니고 글자 원리를 아느냐예요. 글자 원리를 알고요. 계산을 할 줄 알면 이게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절을 알고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할 줄 알면은 그게 덕이 있다는 거고. 활 쏘고 술에 몰 줄 알고 말 몰 줄 알면은 체육. 또 몸을 쓰는 데에서 또 도를 얻는다 해가지고 이 6개 가르치는 걸 6가지 그 예술이라고 해서 기예라고 해서 육예 그러는데 그게 유계를요, 그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통유계자 72인이다 그러면 공자님 제자 중에 72인 정도는 예학 사어소수에 되게 능통했나 보다. 글자 원리도 알고 수학도 잘하고. 근데 이거는 소학 때부터 가르치던 건데 부처님 제자 중에 72명이 이거 잘한다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육경을 유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계는요, 그 육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사서오경 같은 예전에 그 대표적인 경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공자님 때 6가지 경전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잘했다는 거죠. 시경이나 서경이나 역경이나 이런. 그래서 그런 경전에 아주 전공한 사람들이 능통한 사람들이 72명 있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예전에도 다 그렇게 봤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유계는 그렇게 예학 사어소수가 아니다 경전이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무튼 이 공자님 제자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경전에 아주 해박한 사람 72명 따로 뽑고 한 건 있지만 실제로 지금 논어에서 보면 공자님 때 보면 공자님 본인도 춘추 같은 경전을 또 이게 나이 드셔서 쓰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고요. 그 유사한 교재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면서도 경전을 얼마나 했느냐를 강조한 게 아니고 뭘 했냐면 지금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양심을 구현했느냐만 물어봅니다. 사랑과 정의, 예절을 얼마나 삶 속에서 적절하게 펼치고 사느냐, 성실하게 그걸 구현하느냐, 거기에 제일 초점을 놓고 그거 잘하라고 경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려하고 또 경전을 제정해가지고 가르친 거지. 이 경전 공부만 혹시 빠삭하게 외우고 실천에서는요, 정의롭지 못하고 예절 감각이 좀 없고 친해야 할 사람들하고 척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걸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경전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런 걸 잘하는 도덕적으로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도덕을 실천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실천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글을 공부해라, 경전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논어에서 가르치는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경전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게 실천이 안 되면서 참고서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참고가 되는 글이 경전이고 이제 매뉴얼이 되는 글이 경전이지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걸 경전만 좋아하면요. 그냥 지식만 넣는 존재가 되지 진짜 철학자가 못 되고 군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숭상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경전 얘기 자체를 여기서는 안 해버리잖아요. 글이. 이런 것도 한번 음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전을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72명이 경전을 능통했다는 건 단순히 그 경전에 아주 해박했다는 내용이 아니겠죠. 이런 어떤 기반 하에 몸으로 실천하면서 경전을 체험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72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겠죠. 우리가
이 논어에서 가르치는 이 흐름을 보면요. 그것도 하나 생각이 드시고. 예, 1-13 여기까지 하고요. 예, 1-14입니다. 학문을 좋아함. 이거는요, 이 학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오타쿠인지를 아시려면 요거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자님 얘기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이면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싶죠. 편한 데 살고 싶은데 지금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문보다 음식을 더 좋아하고 학문보다 거처의 편안한 걸 더 좋아하지 마라. 그러지 마란 얘기지 뭐 이걸 뭐죠? 음식이나 거처를 일부러 이렇게 거칠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학문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음식도 박하게 뭐 거처도 박하게 이렇게 사시면 정말 사는 맛이 없겠죠. 이게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학문을 닦는 재미가 너무 커서 밥을 먹어도 사실 밥 먹는 재미보다 학문하는 재미가 더 크고,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쉬는 것보다 더 하나 더 듣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학문이나 이런 음식이나 거처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그걸 채우려고 너무 열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시간에 학문을 해서 이 진리를 더 얻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를 실천할 때 있어서는 민첩하고, 그러니까 뭔가 인의의지를 실현하는 어떤 기회가 오면요, 스승한테도 양보 안 하고 가서 실천합니다. 논어에도 나오는데 인애에 있어서는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양심을 펼치는 계기가 되는 어떤 기회가 계속 찾아오면요, 거기서 끝없이 이 인의의지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는 인의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 없을 때요, 남 해치는 생각 안 하고 정신을 잘 모아가지고 깨어있는 게 인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남하고 나를 가르지 않고 계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고 계시면 평소에도 이미 인을 해치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움직일 때는 정말로 인을 해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겠지만, 평소에도 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나살궁리만 계속 하고 계시면 이미 인을 해치고 있는 거죠. 평소에도 깨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감독하고 관리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검열해가지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내 걱정만 올라오면은 이 걱정을 자꾸 키워가지고 이 중생 전체를, 국민들 전체를, 인류 전체를 걱정해주고 그 안에서 내 문제도 이렇게 돌아보는, 내 문제를 풀지 말자는 게 아니라 큰 시야 속에서 내 문제를 푸는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 작업이 자체가 인이에요. 그게 결국 이 진리와 하나 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 이 글 하나 지금 읽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요, 다른 어떤 철학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논어나 이런 다른 철학자 얘기를 들을 때요, 진지하게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들어주시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 그게 인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적으로 결정하고 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펼치고 마음을 먹고 생각 하나도 양심에 맞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은요, 매 순간도 끊어지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공자님이 얘기할 때 보면 넘어져도 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빠져도 인이 있고, 어디 가 있어 앉아도 인이 있고, 서 있어도 인이 있고, 늘 인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여기 아주 마음을 늘 챙기고 다니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 하나 읽을 때도, 좀 책 하나 보실 때도요, 경전 하나 볼 때도 지금 요게 요 페이지를 딱 여러분 만났는데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럼 뭐 딱 이렇게 읽기 싫어질 수도 있죠. 그때 마음 돌려가지고 읽는 것도 인이에요. 예, 욕심이요, 아유 이렇게 할 바에는 나 못하겠다 할 때 돌려서 그래도 진리를 알아야지,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다시 깨어서 양심에 맞게 마음을 돌려서 차명하게 해요. 너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하나씩 알아가는 게 공부다, 아는 그 낙이 크다, 이렇게 해서 또 이 한 페이지 읽기 어려우시면 너 마음에 분명히 힘들 거다, 갑자기 졸지에 이거 읽으려면 한 달락씩 우리가 읽어가자. 자기 마음을 자기 이렇게 추스려서요, 경전 하나 보는데도요, 이 마음을 여기다 몰입해줘야죠. 또 이 글을 읽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공자는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 해서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이고요. 다 그게 인이에요. 사랑이에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진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인의해지고 한마디로 하면 인인 거죠. 인의해지를 다 포괄하면 사랑이죠, 사실은. 자명한 사랑, 그렇죠? 무례하지 않은 사랑, 정의로운 사랑이죠. 지혜로운 사랑. 그래서 이 지혜롭고 자명하고 정의롭고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요 밝게 깨어있게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이미 사랑이라고. 내가 이 우주를 해치지 않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끝없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른다만 하고 계셔도 모른다, 괜찮다는 순간 모른다는 무지고 괜찮다는 무욕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순간 이 우주를 그대로 만족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고 모른다 하는 순간 우리가 판단을 안 하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늘 이 마음을 품고 계시면 내면에서 인이 자연히 싹 틉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남을 해치려고 안 하고 그렇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불만을 안 품고 뭔가 만족해하고 계시면요. 인의 마음이 더 빨리 확충되겠죠. 그래서 늘 내면에 이런 인이 이렇게 발동돼 있으면 남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고 뭐 어려운 일을 처리하시더라도 더 자명하게 더 남을 배려하는 입장, 나와 남 모두가 사는 입장. 배려 그러면 혹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남만 배려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과 남을 모두 배려해 주시라고요. 윈윈 하는 결정만 내리시면 여러분 군자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남 모두가 사는 방법을 찾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만 살아야 된다고 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는 이 거래를 하고 나시면 아마 억울해서 못 사실걸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내 위주로 해놓으면 뭔가 또 미안해서 찜찜할 거예요. 그 사람 뭔가 어려운 처지 같은데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겼구나 싶어.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서 거기를 선택해 주시면 그게 인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시비 붙는 과정에서도 인이 필요한 거고 뭐 매사에 밥 먹을 때도 인이 필요. 내 몸도 아끼고 반찬도 반찬으로서 효용을 다 하려면 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것도 인이죠. 또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내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멸치 한 마리를 내가 어떻게 다뤘을 때 서로 제일 양심에 이렇게 안 걸릴까. 너무 들어가면 쪼잔해지니까요. 아무튼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따져보면 모든 곳에 통해 있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 이거 다 따지라는 게 아니라 굵직한 거라도 당장에 내 마음에 제일 찔리는 거라도 따지시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민첩하라는 건요. 뭔가 인으로 보이는 거 있으면 늘 그거 실천하고 인의의지에 맞는 거 있으면요. 빨리 해버리세요. 그래서 말 늘 조심하고 말이 너무 앞서지 않게 내 행실, 내 역량보다 말이 너무 과하면요. 사기가 돼요. 사기꾼이 별게 아니라 말을 세게 하면 사기가 돼요.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 사이비 교주들 때요. 물어보면 좋은 의도로 했다 그래요. 아,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좋은 의도로 내가 하느님이다. 이래야 이 친구가 말을 듣고 위안을 얻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했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할 수 있지만 그게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나쁜 결과를 낳죠. 말이 너무 과하고 내 행위 못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은요. 더 큰 실망을 하게 돼 있죠. 자기가 큰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그걸 못 지켜버리면 남한테 사기친 것밖에 안 돼서 남들을 지금 사기당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궁색한 말을 둘러댈 게 아니라 말 조심하자. 내 역량 이상은 말하지 말자. 이것도 인에 맞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센 소리 하면 자기 역량보다 센 얘기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현혹시키면 그거 싫을 거 아닙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양심 잘하자 하는 얘기를요. 일을 실천할 때 민첩하고 보통 옳은 줄 알아도 잘 안 해요. 뭉개고 다음에 하려고 해요. 빨리 해버리시라는 거고 보통 말이 세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실천합시다라고만 하면 될 말을 왜 이렇게 썼느냐. 실전 팁은 달라야 돼요. 실전 팁은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줍니다. 민첩 안 하기가 쉽고 말이 세기가 쉬우니까 말 좀 자중하시고 행동으로 먼저 표현해 주시라. 몸으로 먼저 하는 거 먼저 민첩하게 하지 말 민첩하게 하지는 말하는 거. 말은 좀 조심하고 행으로 하는 건 더 먼저 해라. 왜냐? 사람들이 반대로 말은 민첩하게 빨리 하는데 행은 굼뜨기 때문에 반대로 하라고 해야 양심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가 있는 이에게 나가서 꼭 바로잡아라. 혼자만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볼 때 더 양심의 전문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양심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팁을 꼭 얻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현재 이 영성지능을 더 개발시킬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점검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닦이셨는지. 그래서 진짜 양심을 닦는 걸 좋아하면은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식욕이나 이런 편안한 집을 얻고 싶은, 그리고 사지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하고 싶은 욕망보다는 그래도 몸을 또 움직여서 도 닦는 데 더 열중할 거고, 밥을 못 먹더라도 도 하나 더 듣는 것에, 더 알아내는 거에 더 이 취미를 붙이고 있을 거고, 실제로 일상에서 몸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은 조심하려고 할 거고, 도 있는 사람 찾아가서 꼭 점검 받으려고 하면, 이 정도 되면요, 정말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학문 오타쿠라고 할 만하다. 이 정도 안 되시면 여러분이 지금 학문을 즐기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보시고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정말 학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1-15 좀만 더 하죠. 1-15는요. 지나간 것을 알아 새로운 것을 알아내요. 옛날 걸 얘기해주면 새 것을 탁 알아내는 사람은 마음에 들겠죠. 공자님이요, 자공이란 제자가 있는데 자공이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고, 근데 안자한테는 밀렸어요. 안자는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고, 자공은 보면 IQ가 높은 분이에요. 자공은 뭘 이칙하면 금방금방 투자하면 돈이 잘 벌려서요. 요즘 같으면 뭐 주식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서 돈이 많아서 이 공자님 이렇게 전국 여행하고 하는 비용을 뭐 자공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공자님을 너무 존경해서 3년상 마치고 나서 3년상을 또 한 분이에요. 6년간 공자님 묘를 지켰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논어에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자공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자공이 계속 질문함으로써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자공이 알아낸 거죠. 자공이 머리가 좋으니까 공자님의 핵심 사상을 알아내려고 공자님 한 글자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평생 지킬게요. 공자님 핵심 사상을 알아내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용서할 서자 서만 해라 하고 하는 말이,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자공이란 제자가 말이 앞서고 머리가 앞서고 행이 잘 못 따르는. 그래서 안자는 늘 칭찬만 받았는데 자공은 지적도 많이 받아요. 견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공자님이 볼 때 불안하거든요. 너무 머리가 앞서고, 머리가 좋으면요, 공자님이 한 얘기를 다 기억해 버리겠죠. 그럼 지식이 금방 확충되는데 행은 안 따라가요. 근데 좀 기형적으로 발전돼요. 그러면 영성이. 머리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행으로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빠지는. 그래서 이 자공한테 늘 그런 견제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되게 칭찬받은 경우예요. 왜 칭찬받은지 한번 보실래요?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으며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아마 이것도 살짝 이 부분은 좀 칭찬받기 뭐하지만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부유하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나는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자한테 빌붙으려고 안 하고, 부유한데 부자라고 잘난 체 안 해요. 이러면 어떠합니까? 저 좀 하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공자님이 또 그걸 인정 안 해줘요. 탁 이제 가볍게 눌러버립니다. 괜찮다. 수음이 양가 중에 가입니다. 가하다. 성적이 수음이 양가요. 우수하다. 우도 우수하다는 뜻이고, 미 아름답다. 양호하다. 옳다거든요. 근데 석연치 않은 옳다죠. 뭐 그 정도면 옳다. 수음이 양가에서 가를 맞아도요,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그 정도면 옳다 정도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꼴찌라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 한문에서 가하다 하는 거는 딱 확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큰 하자는 없다 정도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으면 가난하되 즐거우며, 나 같으면 가난하되 도를 즐기기 때문에, 가난을 즐기면 변태입니다. 가난한데 도를 즐기는 거예요. 안빈낙도. 예, 가난한데도요, 도가 너무 즐거우니까 가난이 나한테 이제 그냥 이 가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가난해도 즐거운 거예요. 가난해도 즐거운. 도를 즐기니까. 그러니까 가난해도 즐거우며, 가난해도 양심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너무 즐겁고, 아까 얘기한 사례죠. 뭐 먹을 거 입을 것
시원찮아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생각하고 양심이 발현을 이렇게 닦다 보면 너무 즐거운 상태. 부유해도 예절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부자이면서도 양심을 늘 표현하는, 여기서 예절이라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양심은 실제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깍듯하고 남한테도 배려도 잘하고 하고 실제로 예절을 실천하는 걸, 양심을 실천하는 걸 즐기는 사람만은 못하다. 자공이 한 방 먹었죠. 근데 자공이 대단한 게 여기서 안 물러나고 다시 이제 여기서 그냥 대화가 끝났으면 자공이 좀 서운할 뻔했는데 자공이 이래요. 시경에서 잘라놓은 듯 곱게 갈아놓은 듯 하며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요. 뭘 자르고 곱게 또 갈죠. 그 다음에 쪼아놓고 돌 같은 걸 쪼아놓고 또 거기를 또 갈죠. 지금 이중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돌멩이 하나를 잘랐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또 곱게 갈아야 돼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딱 자른 격이면 공자님이 말한 건 그걸 다 한 번 더 곱게 가른 격이군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절차탕마라는 거예요. 절차탕마. 절 끊어버리고 차 그걸 또 갈고 탁 쪼우고 돌을 이렇게 뭐 좀 망치 같은 걸로 쪼은 다음에 그걸 한번 표면을 또 갈맞자 갈고 절차탕마가 여기서 나오는데 절차탕마라는 시경의 그 구절을 얘기해서 딱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여기서 아주 칭찬해줘요. 사야 자공 이름이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경을 논할만 하구나. 지나간 것을 고해주니 오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구나. 야 하나 얘기해주니까 또 하나를 바로 그 다음 걸 알아내네. 예, 지나간 하나를 얘기해줬더니 올 하나를 알아냈구나 해서 칭찬해주고 끝납니다. 흐뭇했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공부가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정밀하게 또 다듬어야 되는군요 하는 얘기를 해서 자공이 이제 공자님한테 인정받은 거. 근데 아까 자공이 그걸 알아냈잖아요. 공자님한테. 뭐만 하면 되나요?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논어예요. 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뭐 이제 각자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자공아 그건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냐면 말이 너무 앞서니까 늘 이렇게 스승 입장에서는 눌러주는 거예요. 다지기. 지금 너무 말이 앞섰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이론적으로 너무 앞서가면은 이렇게 눌러주고. 확실히 이렇게 머리는 좋은 분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 사람이 온몸으로 구현하느냐 그러면 또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안자만이 그걸 온몸으로 구현하는 게 안자만이 해요. 그래서 안자는 늘 칭찬을 받는 이유가 이제 이 공자님 말하면 진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자님도 처음에 의심을 해서 안자가 꼭 내가 말하면 다 예만 하니까 바보 같았다. 저거 바본가 하고. 그래서 은밀히 뒷조사를 시켰더니 나한테 배우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말하는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안자는 바보가 아니다. 막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까는 듯 했다가 또 칭찬해주고 끝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자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학문을 결국 이거는요 오타쿠의 정신이에요. 뭐냐면 공자는 학문의 오타쿠였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뭔가 즐기는 것 같은데 즐기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본인은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공자님 볼 때는 별로 안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딱 자기가 발견한 오타쿠, 자기의 후계자가 안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끼니도 잘 못 챙겨 먹을 정도였대요. 그런데도 공부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서 이제 요절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치인들이 물어보는데 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없느냐 했는데 딱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고 난 뒤로는 못 봤다. 제자 중에 누구도 허용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안자 말고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은 논어가 괜히 길어지고 이거 올라갈 건데, 다른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 장자가 안자의 어떤 계열의 유학자 아니냐는 논문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장자는 실제 노자의 제자는 아니에요. 노자를 많이 인용해주고, 노자의 사상을 많이 풀어준 책을, 장자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주지, 실제 장자는 출신 성분이 뭔지 모릅니다. 그때 뭐 도가란 사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자란 책을 많이 인용해서 도를 논하기 때문에
장자가 이제 노자의 후예로 이렇게 인정받는데 실제로는 장자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안자가 해요. 안자랑 공자가 나와서 해요. 어떨 때는 안자가 공자보다 더 뛰어나서 공자가 나도 가르쳐 주라 할 정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장자가 안자 계열의 유학자 아니냐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안자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자 안에도 정말 재밌는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그걸 안자가 다 배웠는데 안자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게 끊어져 가지고 공자 계열에서 너무 좀 이렇게 수기치인의 큰 덕목을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근본이 되는 마음 공부, 양심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맹자가 나와서 다시 많이 보강해 놓습니다. 자사랑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나 자사의 또 제자인 맹자가 나와서 많이 이걸 보강했지. 한동안 이 흐름이 안자가 일찍 죽음으로써 공자 학파의 학문의 흐름이요. 뭔가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쪽으로 먼저 가지, 우리 인간의 본질, 마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한 글이 자료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핵심들은 다 있어요. 좀 더 풍성하게 못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안자가 죽었을 때 공자가 울부짖으면서 천상이여 하늘이 날 죽였다. 하늘이 나를 죽였다. 내 도를 끊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웁니다. 일은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이제 전해인가 그럴 텐데 안자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 성인들 삶도 들여다보면 별로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보면요, 뭐 아들 먼저 죽고 안자 죽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인의 마음을 안 잃어버리면서 지키는 게 성인이지 성인이라고 뭐 특별 대접 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하고 끝내죠. 아예 1-16은요. 짧아요.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기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 남이 세상에 날 못 알아준다. 내가 내면으로 자꾸 도덕을 닦고 내 양심을 개발했는데 내 친지가 뭐 직장 동료들이 상사가 날 안 알아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일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도. 상대방이 지금 양심을 구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챘을지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먼저 남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라 하는 그게 여러분 양심에 맞지? 남이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는 건 별로 양심에도 도움이 안 돼요. 양심 개발에. 어느 순간에도 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사랑의 마음을. 내가 그러면 남은 공부가 안 돼서 날 못 알아본다 치더라도 그럼 나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나부터 그럼 남을 알아봐야 내 공부라도 나라도 양심을 더 확충하면서 살아야 맞지. 남이 공부 안 한다고 나까지 안 할 건 아니니까 남들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또 실력을 길러가자. 이런 얘기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공부하실 때 남 지적 너무 하지 마시고 자기 지적부터 하시고 또 남이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탄하시지 마시고 남을 좀 정확히 알아보려고 남은 좀 무슨 마음으로 할까? 그게 양심에 맞죠. 남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를 상대방 역지사지 해가지고 이해해 주시면서 상대방이 지금 양심을 쓰고 있는지 욕심을 쓰는지 잘 읽어내시는 거. 지적하려고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읽어낼 줄 알아야 여러분 양심이 또 확충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확충되면 남한테도 좋은 일이 돼요. 여러분이 사랑과 정의로 꽉 차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도 얼마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그래서 남과 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척지게 하지 마시고 남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결국 여러분 양심을 개발하는 거라는 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노노.